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작을 들고 오셨군요. 이거 뭐 엄청난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츠이치 작가,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작가의 흙이라는 단편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충격적인 작품이죠. 아주 충격적인데 네. 이거는 뭐 그거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제목은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죠. 세븐 맞 룸스. 세븐 룸스 네. 방 일곱 일곱 개 있는 일곱 개, 모양이죠. 방 네. 일곱 개입니다. 네. 그 이야기고 요 작품은 이 단편집에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네. 주라는 GO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 네. 동물원이죠. 그 주라는 거 자체가 단편의 한 편이에요. 그걸 그거를 제목으로 삼은 거죠, 단편집에.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중에 있는 그 세븐 룸스라는 일곱 개 방이라는 단편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 출간된 거는 2003 년이니까 꽤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입니다. 네. 2003년 6 월에 일본에서 출간됐고요. 음. 상당히 또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바로 그다음에 2007년 7 월에 출간이 됐어요. 번역이 됐어요. 바로 다음엔 아니고 한 4년 걸린 거죠? 아 네. 4 년이네. 내가 네. 잘못 봤네요. 4년 네. 있다가 출간이 됐고 네. 이게 절판이 됐어요, 꽤 지금은 절판. 오랫동안. 예. 예. 그러다가 2020년 2 월에 음.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번째 방이라는 제목으로 음. 개정판이 나왔고요. 이 개정판하고 옛날 판하고 좀 달라진 거는 네. 옛날 판에는 주에는 10 편의 단편이 실려 있었는데 네. 개정판에 한 편이 추가돼 가지고 11 편이 실린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이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책을 직접 구입을 하셔서 그럼요. 나머지 단편들도 좀 즐기시면 좋겠고요. 이게 맞습니다. 재밌는 게 이 주에 10 편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중에 5 편이 영화로 개봉이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고 10편 중에 5 편을 옴니버스식 쪼끔 아. 길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예 해서. 해 네. 가지고 영화 한 편처럼 만들어 가지고 네. 2005 년에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소설 나온 지 2년 있다가 어. 개봉이 돼서 제가 그만큼 봤 인기가 있었군요. 있었어요. 제가 찾아서 봤는데 네. 상당히 그 흥미로워요. 네. 소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연작 소설이 아니잖아요. 서로 아닙니다. 다른 등장인물과 또 내용과 사건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옴니버스로 다 그러게 말이에요. 묶었다 이런 얘기죠. 예예. 전혀 관련이 없는 예 이야기들을. 맞습니다. 네. 예. 이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세븐 룸스는 62 쪽짜리군요. 맞습니다. 네. 예. 약간 단편입니다. 단편인데 약간 긴 단편이죠. 예. 약간 긴. 예. 아니에요. 단편도 뭐 긴 거 보통 이 많던데. 정도 되나요? 이거보다 좀 긴 것도 많죠. 아 그렇구나. 네. 예. 근데 그걸 누가 기준으로 단편인지 중편인지 뭐. 그렇지. 예. 저는 이제 한 100쪽 넘어가면은 네. 요거는 인제 한 중편 정도로 보고 100쪽 어. 안쪽은 단편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 기준이죠 뭐. 예. 근데 글자 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그렇다고 페이지만 늘려 놓았으면 뭐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교수님 흑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주셨을 때 이 예. 작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츠이치 이게 본명이 아니잖아요. 본명이 아다치 히로타카라는 이름인데 네. 이 작가가 아주 그 재밌는 작가인데 17 살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1978 년에 태어났고 고등학교 1 학년 때. 예 고등학교 1 학년 때 여름과 불꽃과 나의 사체라는 아 1996 년도에 예. 이게 무슨 뭐 지병사라는 곳에서 하는 점프 소설 대상을 수상하면서 작가 데뷔했고 네. 그런데 그 작가 데뷔할 때 이름을 오츠이치라는 이제 필명으로 바꿨는데 이게 뭐 계산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네. 사용하던 계산기 모델이 G1 이었어요. Z G1. Z1. 네. Z1 이었는데 예. 거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어. 그 오츠이치의 오츠가 이게 갑을 병정할 때 을이에요. 네. 그게 Z 닮았잖아요. 예. 보면은 그리고 이치가 일이거든요, 그 음. 일본어로. 그래 가지고 G1, Z1 모델을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하는 오츠이치 네. 을일이라는 필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또 필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뭐 나카타 에이이치
야마시로 어. 아사코라는 이름만 있는데 아사코는 또 여자 이름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뭐 저 나카타 H라는 거는 로맨스 소설 같은 종류 쓸 때 쓰는 필명이고 예. 야마시로 아사코는 뭐 미스터리나 호러 계통 소설에서 사용하고 뭐 또 영화 감독으로도 좀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 본명 아다치 히로타카를 사용했다고 해요. 본인도 헷갈리겠는데요, 이 아니 정도면. 네. 저희는 물론 본인도 헷갈릴 것 네. 같아. 근데 이게 이분도 그 서랍이 많은 작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장르를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죠? 굉장한 작가입니다. 아주 네. 이렇게 뭐 엽기적인 것도 많이 있고 음. 아주 뭐 창의적인 어떤 그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도 많이 쓰고요. 일단 교수님 께 간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유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난 작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003 년도에 고스라는 작품으로 그 본격 미스터리 대상을 수상을 했고 큰 상을 이 탔죠. 예. 네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2 위에도 예. 랭크가 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오츠이치 작가의 흙이라는 작품도 저희가 다뤘으니까 요거 예. 다 듣고 나시면 그것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링크도 작 걸어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 작품이 흙 작품이 고스에 이제 들어있는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세븐 룸스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 드릴 건데요. 이게 미리 좀 말씀드릴 거는 미성년자 임산부, 심신허약자는 청취하시는 데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작품 자체는 19 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예. 좀 잔혹한 장면들이 있어서 이걸 교수님께서 많이 순화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롯 자체가 설정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좀 주의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장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등장인물 뭐 다른 사람 소개할 건 없고 딱 2명 소개하면 되는데 네. 중학교 3 학년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가 나오고 네. 학생이 나오고요. 그 남동생 10 살짜리 초등학교 한 3 학년 정도 되는 음. 그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중3 초등학교 3 학년 정도 음. 되는 애 둘이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화자가 그 10 살짜리 남자아이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화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 10 살짜리 소년인데 제가 10 살짜리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너무 늙은 10 살로 들릴까 봐 걱정인데 그건 좀 제가 아마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아마 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 근데 이 전체가 10 살짜리 애니까 그럼요. 예. 나로 그거는 뭐 표현이 그냥 되니까. 어른 목소리를 해야죠 뭐. 그리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의 나가 바로 10 살짜리 소년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츠이치 작가의 세븐 룸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토요일 그 방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무서웠다. 처음에 보인 것은 희미하게 켜진 전구였다. 그 전구가 노랗고 약한 불빛으로 암흑을 밝히고 있었다. 주위는 온통 콘크리트로 된 회색 벽이었다. 창문도 없는 작은 사각형방에 쓰러져서 기절하고 있었나 보다. 손으로 몸을 지탱해서 윗몸을 일으키자 땅에 짚은 손바닥으로 콘크리트의 무자비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갑자기 내 등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누나가 옆에 쓰러져 있고 나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누나에게 괜찮냐고 묻자 누나는 쓰러진 채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다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위를 살펴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되묻는다. 나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기억나는 것은 교외에 있는 백화점 부근의 가로수길을 누나와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엄마가 장을 다 볼 때까지 누나가 나를 돌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불쾌한 일이었다. 나는 벌써 10살이니까 누가 돌봐줄 필요가 없다. 누나도 나를 놓아두고 따로 놀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와 누나는 험악한 분위기로 아무 말 없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길에는 사각벽돌이 무늬를 그리며 깔려 있었고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들은 가지를 펼쳐서 천장을 이루고 있었다. 누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어린 나와 말싸움을 자주 했다. 나에게 집이나 보고 있지 왜 나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느냐고 나를 비난했다. 나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뒤쪽의 수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려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머리에 지독한 아픔이 내달렸고 언제부턴지 우리는 이 방에 있었다. 누군가에게 얻어맞아서 기절한 사이에 여기에 끌려온 것이었다. 누나가 일어나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토요일 새벽 3시였다. 방은 가로 세로가 3미터 정도 되는 조그만 방이었다. 휑하고 단단한 회색 표면에는 전구의 불빛에 의해서 완만한 음영이 드리워져 있었다. 철로 된 문이 하나 있었지만 손잡이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냥 무거운 철판이 콘크리트 벽에 파묻혀 있는 것으로만 보였다. 문 아래로는 5cm 정도의 틈새가 있었는데 그 틈을 통해 문 너머에 있는 듯한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틈새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다. 내가 누나한테 뭐가 보이냐고 묻자 누나는 머리를 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위 벽이나 바닥은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았다. 최근에 누가 청소를 했는지 먼지도 쌓여 있지 않았다. 차가운 회색 상자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일한 불빛인 전구는 천장 중앙에 매달려 있어서 나와 누나가 방 안을 돌아다니자 두 개의 그림자가 사방의 벽을 왔다 갔다 했다. 불빛은 약해서 방의 구석에는 암흑이 완전히 씻기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 네모난 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닥에 폭 50cm 정도의 도랑이 있었다. 문이 있는 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왼쪽 벽 아래서 오른쪽 벽 아래까지 바닥의 중앙 부분을 똑바로 관통해서 나 있었다. 도랑에는 허옇게 썩은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물에서는 악취가 났고 물이 닿은 콘크리트 부분은 기분 나쁜 색깔로 변색되어 있었다. 누나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누구 없냐고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문은 두꺼워서 아무리 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무거운 철덩어리를 쳤을 때 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부술 수 없다는 듯한 절대적으로 매정한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나는 슬퍼져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언제쯤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걸까? 누나가 가지고 있던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누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방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연락도 할 수가 없었다. 누나는 바닥에 뺨을 대고 문 아래 틈새를 향해 외쳤다. 온몸을 떨며 땀투성이가 돼서 최대한 큰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딘가 멀리서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나와 누나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 말고 가까이에 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또렷하지 못해서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안도가 되었다. 한참 동안 문을 때리고 차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윽고 힘이 빠진 나와 누나는 꼭 붙어서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 8시쯤 눈이 뜨였다. 자는 동안에 문 아래 틈새로 식빵 한 장과 맑은 물이 든 접시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누나는 빵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을 내게 주었다. 누나는 빵을 넣어준 인물을 신경 쓰는 눈치였다. 물론 그 인물이 우리를 여기 가둔 것이 틀림없었다. 방 중앙을 관통하는 도랑에는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천천히 물이 흐르고 있었다. 거기서는 항상 썩은 냄새가 풍겼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죽은 벌레와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둥둥 떠서 방을 가로질러 갔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그렇게 말하자 누나는 문을 한번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방에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도랑에 대고 용변을 보라고 말했다. 나와 누나는 방에서 나가게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나는 기다리다 못해서 다시 문 아래 틈새에 대고 외쳤다. 어디에선가 사람의 대답이 들렸다.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쩡쩡 울려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식사는 아무래도 아침뿐인지 그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배가 고프다고 누나한테 호소하자 그 정도는 좀 참으라며 화를 냈다. 창문이 없어서 잘은 알 수 없었지만 시계를 보니까 저녁 6시경이었다. 문 너머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방의 구석 쪽에 앉아있던 누나가 고개를 획 들었고 나는 문에서 거리를 두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그리고 그 인물이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설명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나와 누나는 숨을 삼키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발소리는 방 앞을 그냥 지나쳤다. 김 빠진 얼굴로 누나가 문에 다가가서 아래쪽 틈새를 향해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발소리는 누나를 무시하고 가버렸다. 그렇게 방 안에서 눈을 뜨고 만 하루가 지났다. 그동안 틈새 너머에서 무거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기계 소리, 사람 목소리 비슷한 소리,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모두가 벽에 쩡쩡 울려서 동물 우는 소리처럼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와 누나가 있는 방의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우리는 또다시 꼭 붙어서 잠이 들었다. 둘째 날 일요일이 되었어요. 일어나서 보니 문 아래 틈새에 식빵이 있었습니다. 물이 든 접시는 없었어요. 어제 넣어준 물 접시는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틈새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누나는 추측했어요. 누나가 화를 내며 어떻게든 여기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무슨 수로 나가냐고 말하자 누나는 나를 빤히 쳐다본 다음 방의 바닥을 관통하는 도랑을 보았어요. 이 도랑은 한쪽 벽 아래에서 나와서 반대편 벽 아래로 들어가는 모양이었어요. 누나는 성인이 지나가기에는 무리지만 나라면 분명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간은 낮 1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나가 시킨 대로 도랑 안을 지나서 방 바깥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만일 밖에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보라도 좋으니 주위 상황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누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도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역시 겁을 먹었어요. 도랑을 흐르는 탁한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괴로웠어요. 누나도 내 마음을 이해한 모양으로 꾹 참고 시도해 보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주저하면서 도랑 안으로 발을 집어넣었어요. 얕았습니다. 막 발바닥이 닿은 바닥은 무척 미끄러웠어요. 깊이는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도랑의 입은 옆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깜깜한 구멍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나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우리 반에서 몸이 제일 작았어요. 도랑이 벽 속에서 네모난 터널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앞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던 바로 그때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랑의 터널 앞이 어떤지는 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 속으로 이어지는 터널 안에서 몸이 걸리면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누나는 내 옷의 상하의와 두 사람분의 벨트를 이어서 로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구두끈으로 내 한쪽 발에 묶어서 위험할 것 같으면 잡아당겨서
날 구하자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좌우의 벽을 보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누나에게 물었어요. 또랑을 흐르는 물줄기의 상류와 하류 쪽 두 개의 구멍이 좌우 벽 중앙 아래쪽에 뚫려 있었어요. 누나가 내게 결정하라고 했어요. 나는 우선 상류 쪽을 골랐습니다. 다시 말해, 문이 있는 벽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네모난 구멍이었습니다. 벽 가까이까지 가서 도랑의 물줄기에 몸을 담갔어요. 더러운 물이 발부터 서서히 몸을 덮어갔습니다. 마치 작은 벌레가 온 몸을 기어다니면서 좀먹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멈추고 눈을 꼭 감은 뒤 물이 흘러나오는 벽의 네모난 구멍에 머리부터 집어넣었어요. 좁고 천장이 낮았어요. 터널 천장이 엎드린 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네모난 콘크리트 터널을 내 몸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어요. 물의 흐름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몸이 밀려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2미터 정도 물이 흐르는 터널을 기어가자 그때까지 내 머리며 등에 닿던 천장의 감촉이 사라졌어요. 도랑이 어디 넓은 공간으로 나왔나 보다 생각한 나는 물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비명이 들렸어요. 더러운 물이 눈에 들어오는 게 싫었지만 나는 일단 눈을 떴어요. 순간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방금 전과 같이 그곳은 온통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쳐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랑의 바닥 중앙을 관통 도랑은 바닥 중앙을 관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른 사람은 누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는 "넌 누구니?" 외치면서 겁을 먹고는 내게서 멀어졌어요. 나와 누나가 있던 방에서 상류 방향으로 또랑 안을 헤엄쳐 가자 그곳 또한 똑같은 구조의 방으로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았으며 또랑도 앞으로 더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 방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혹스러워하는 여자에게 또랑의 하류 쪽 방에 누나와 갇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시 발에 묶었던 로프를 풀고 상류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 결과 두 개 더 똑같은 콘크리트 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와 누나가 있던 방에서부터 도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세 개의 방이 더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방에나 사람이 한 명씩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방에는 젊은 여자, 그 다음 방에는 머리카락이 긴 여자, 제일 상류에 있는 방에는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인 여자. 이 모든 여자들이 다들 영문도 모르고 갇혀 있었어요. 어른만 있고 어린이는 나와 누나뿐이었어요. 누나는 어쨌든 나는 아직 몸도 작아서 남매 세트로 한 방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 사람으로 헤아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인 여자가 있던 방의 도랑 끝에는 철책이 끼워져 있어서 더 상류로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와서 누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부 설명했어요. 내 몸은 물기가 다 마른 후에도 악취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을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전보다 심해졌지만 누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우리가 있는 방이 상류에서부터 헤아려서 네 번째 방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방은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그 사실이 내게는 놀라웠어요.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이 적잖이 위로가 되었어요. 게다가 다들 나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윽고 표정이 환해졌어요. 이때까지 며칠이나 갇혀 있으면서 다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듯 했어요. 문이 열리는 일도 없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문 너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에요. 모두 다 또랑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탓에 무슨 술을 취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또랑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자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나같이 애원했어요. 누가 자신을 가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곳에 갇혀 있는지, 자신은 언제 바깥에 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 방으로 돌아온 나는 누나한테 상류가 어떤지 설명한 다음에 이번에는 하류 방향의 도랑으로 향했다. 그곳 역시 상류 쪽이 그랬던 것처럼 어두침침한 콘크리트 방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류로 내려가서 첫 번째 방은 다른 방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누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갇혀 있었다. 나를 보고 놀라더니 설명을 듣고는 이윽고 표정이 환해졌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방에 끌려와서 영문도 모르고 갇혀 있다고 했다. 다시 그 방에서 하류로 향했다. 다시 네모난 방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낌새가 조금 달랐다. 구조는 다른 방과 똑같았지만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텅 빈 공간에 전구 불빛만이 약하게 회색 상자 속을 비추고 있었다. 이때까지 본 방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도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빈 방의 다음 방으로 갔다. 발에 로프를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하류에도 또 작은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로프는 누나가 있는 방에 두고 왔던 것이다. 나와 누나가 있던 방에서 하류 쪽으로 세 번째 방에는 엄마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도랑에서 일어나는 나를 보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잔뜩 야윈 그녀는 방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었다. 엄마와 비슷한 나이로 보인 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사실은 더 젊을지도 모른다. 나는 도랑 앞을 보았다. 벽 아래 네모난 구멍에 철책이 끼워져 있어서 거기부터 더는 아래쪽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하류의 종착점인 듯 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괜찮냐고 말을 건넸다. 그녀는 어깨를 움찔 떨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거의 혼이 빠져나간 힘없는 목소리로 나한테 누구냐고 물었다.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수두룩하게 빠져 떨어져 있었다. 얼굴과 손은 땀 때문에 지저분했다. 눈과 뺨이 해쓱해서 해골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어두웠던 눈동자 속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는 이 도랑상류에 아직 산 사람이 있는 거구나 하고 말했다. 산 사람? 산 사람이라니.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해줬다. 너도 보았을 거 아니냐? 못 봤을 리가 없어.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이 도랑에 시체가 떠나려 간다. 매일 저녁 6시 이 도랑에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너도 보았을 거 아니냐? 나는 누나에게로 돌아와서 우선 도랑 하류 쪽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내 말을 다 들은 누나는 그러면 방이 전부 7개구나 하고 말하더니 내가 여러모로 설명하기 쉽도록 각각의 방에다가 번호를 할당했다. 상류에서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면 나와 누나가 있는 방은 4번 방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 있던 여자는 7번 방에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서 나는 7번 방 여자가 했던 말을 누나에게 설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였다. 진짠 줄 알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 주저하고 있음을 누나가 알아보고서 무슨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쭈뼛쭈뼛 7번 방 여자가 한 말을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그 잔뜩 야위인 여자가 말하기로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각이 되면 도랑에 시체가 떠내려간다고 한다. 상류에서 하류로 물에 둥둥 떠서 방을 지나간다고 한다. 어떻게 시체가 도랑의 좁은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지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애당초 7번 방을 통과하는 도랑의 하류 측에는 철책이 끼워져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만약 시체가 떠내려온다면 걸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윈 여자는 말했다. 떠내려오는 시체는 모두 철책 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썰려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가끔씩 철책에 걸리는 정도고 대부분은 방을 지나서 떠내려가 버린다고 했다. 그녀는 방에 갇힌 첫날부터 매일 시체 파편이 물에 떠서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누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을 크게 뜨고 날 보고 있었다. 7번 방의 여자는 어젯밤에도 보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누나와 나는 어제 시체가 도랑을 흘러갔는지 몰랐다. 아니, 모를 수 있는 일일까? 저녁 6시라면 분명히 둘 다 깨어 있을 시각이었다. 도랑은 방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눈에 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데 시체 이야기를 한 건 7번 방에 있던 야윈 여자뿐이었다. 그녀 혼자만 환각이라도 보았던 걸까? 그러나 나한테는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 아래에 검게 기미가 있었으며 이미 죽은 사람처럼 눈이 어두웠다. 무언가에 지독히 겁먹은 사람의 표정이었던 것이다. 다른 방에 갇힌 사람들과 그 야윈 여성은 어딘가가 확연하게 달랐다. 그녀는 뭔가 특별히 나쁜 체험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누나와 나는 방의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누나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저녁 6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손목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일직선으로 12와 6을 이었다. 은색 바늘은 방의 전구빛을 반사하며 시간이 왔음을 알렸다. 저녁 6시가 된 것이다. 나와 누나는 숨을 죽이고 도랑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문 너머를 오가는 인기척이 났다. 나와 누나는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들려오는 발소리와 이 시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누나는 문 아래 틈새로 밖에 있는 인물을 부르는 짓은 하지 않았다. 어디 먼 곳에서 기계의 웅웅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체는 떠내려오지 않았다. 그저 탁한 물에 죽은 날벌레가 무수히 떠 있을 뿐이었다. 셋째 날 월요일이 되었어요. 잠이 깨어서 보니까 아침 7시였어요. 문 아래 틈새에 식사인 식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식사 후로 방 안에 놓여있던 물그릇은 어제 틈새로 바깥에 내놓았어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물을 주었어요. 아마도 우리를 이곳에 가둔 인물은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로 빵을 나눠줄 때 물이 든 주전자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식빵을 한 장씩 틈새로 넣어주면서 문 아래로 나온 접시에 물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 인물이 그렇게 7개의 문 앞을 걷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누나가 식빵을 둘로 갈라서 큰 쪽을 내게 주며 말했습니다. 다시 내가 또랑 안을 이동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갇혔는지 시체가 또랑을 흘러가는 것을 봤는지 그런 대답을 듣고 오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우선 상류의 새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자 다들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가 부탁한 대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공간이라 자신이 얼마나 여기 있었는지 알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으나 저마다 며칠이나 여기 갇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식사가 하루 한 번 나왔으므로 그 횟수를 세면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다음으로 하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5번 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 비어 있었던 6번 방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녀는 또랑 안에서 나타난 나를 보더니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었어요.
나를 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는데 아주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나도 여기 갇혀 있으며 몸이 작아서 또랑 안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겨우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정신이 들고 보니 이 방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뚝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길에 주차된 하얀색 외건 옆을 지나친 순간 머리를 뭔가에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아직 맞은 곳이 아픈지 그녀는 머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 방인 7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 야윈 여자가 그 방에 있다가 나에게 시체가 또랑을 떠내려 가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아무 데도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그저 무표정하고 싸늘한 콘크리트 공간이 있을 뿐이었어요. 전구만이 빈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 여기 왔을 때보다 방 안이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인간이 갇혀 있었다는 기척이 그다지 없었어요. 벽이나 바닥에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고 평평한 회색 표면에 그저 전구가 만드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을 뿐이었어요. 어제 내가 여기서 본 여자는 나의 착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방을 틀리게 찾아온 걸까? 나는 우리 방인 4번 방으로 돌아와서 보고 들은 것을 전부 누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내 입을 이용해 한 첫 번째 질문에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1번 방에 있던 머리카락을 물들인 여자는 오늘로 갇힌 지 6일째라고 했어요. 식사를 6번 받았으므로 틀림없다고 했어요. 2번 방에 있던 여자는 5일째, 3번 방의 여성은 4일째, 그리고 4번 방에 있던 나와 누나는 3일째였어요. 다시 하류에 있는 5번 방의 여성은 2일째, 그리고 6번 방의 어젯밤 방 안에서 눈을 떴다는 여자는 오늘 아침 식사가 처음이었으므로 하루째였어요. 7번 방에 있던 사람은 며칠을 갇혀 있었던 걸까? 묻기 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각 방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시체가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또랑을 흘러가는 시체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내 질문을 들은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나처럼 다른 방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벽 너머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유원지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면서 시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1번 방을 떠나려고 하던 때 그 방에 있던 여자만은 시체가 떠내려갔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또랑의 입구를 막아섰어요. 별 수 없이 나는 어제 7번 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게 사실일 리 없다고 말하며 내게 길을 열어 주었어요. 결국 아무도 시체가 떠내려가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역시 7번 방에 있던 사람은 꿈이라도 꾸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먼저 7번 방에 있던 야윈 여성은 매일 정해진 시각에 시체가 떠내려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며칠이나 갇혀 있었던 상류의 사람들은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도통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우리 방으로 돌아와서 더러워진 몸을 이전에 만들어 놨던 로프로 닦았어요. 내 우옷과 바지는 전부 로프로 만들어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쭉 팬티 차림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방은 따뜻해서 감기에 걸릴 일은 없었습니다. 로프를 쓸 일이 없어져서 방 구석에 방치해 둔 채로 내 몸을 닦는 수건으로 쓰고 있었어요. 나는 사라진 7번 방 여자에게서 들은 정보를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두들 자신에게 보이는 범위의 사실밖에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더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방의 구석에 앉은 누나가 벽과 바닥의 경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손으로 뭔가를 집었어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누나가 긴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집어들면서 뜻밖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나는 누나가 어째서 새삼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나는 주운 머리카락의 길이를 보라면서 내 눈앞에 가까이 대주었어요. 어림잡아 50cm는 되었어요. 그제야 나는 누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와 누나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었어요. 누나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신음하듯이 이 방은 우리가 오기 전에 누군가 갇혀 있었던 방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는 놀라운 추측을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도 눈치챘지? 상류의 사람일수록 갇힌 기간이 더 길어. 그것도 방 하나 차이로 하루씩 더 오래 갇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끝에 있는 방에서부터 순서대로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이야. 그리고 7개의 방은 일주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6일째가 되는 사람은 그날 저녁 6시에 살해당해서 도랑으로 떠내려가. 그리고 죽고 없는 방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류까지 다 가면 다시 상류의 방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살해당하고 사람은 다시 보충된다는 얘기야. 어제 6번 방에는 사람이 없었잖아? 근데 오늘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잡혀와서 보충된 거지. 자, 그리고 어제 7번 방에는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오늘은 없었어. 살해당해서 도랑에 쓸려갔을 거야. 오른손 엄지 손톱을 깨물면서 누나는 불길한 주문처럼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 눈의 초점이 흐릿했다. 그러니까 7번 방에 있던 사람은 도랑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어. 왜냐하면 이 순서로 방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고 할 때 시체가 도랑을 흘러가도 그 방보다 상류에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번 방에 있던 여자의 얘기가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그녀가 본 건 이전에 다른 방에 들어있던 사람의 시체였던 거라고 생각해. 어제 시점에서는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본 것이 7번 방에 있던 여자뿐인 것이다. 누나는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복잡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누나는 이어서 설명했다. 우리가 끌려온 게 금요일이지. 그날 5번 방에 있던 사람이 살해당해서 도랑에 떠내려갔어. 하룻밤 뒤인 토요일 6번 방에 사람이 살해당하고 5번 방에 새 사람이 들어왔지. 네가 본 텅 빈 방은 방에 있던 사람이 살해당한 뒤였던 거야. 그리고 일요일 7번 방에 사람이 살해당했지. 우리 방인 4번 방에서 도랑을 보고 있어도 시체는 떠내려오지 않는 게 당연해. 상류로 물이 역류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월요일, 월요일. 그렇다면 1번 방의 사람이 살해당한다. 나는 급하게 1번 방으로 갔습니다. 머리를 물들인 여자에게 누나의 생각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럴 리가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화가 나서 도대체 이 방은 뭐야? 하고 소리쳤어요. 나는 또랑을 통해 누나에게로 돌아왔어요. 도중에 2개의 방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때 각각의 방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걸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곧 돌아오겠다며 누나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누나는 방의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또랑을 나오자 손짓해 불렀어요. 또랑의 물 때문에 온몸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누나는 나를 꼭 끌어안았어요. 누나의 손목시계로 오후 6시
도랑을 흐르는 물에 붉은 색깔이 비쳤습니다. 나와 누나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보고 있자니 도랑의 상류측 네모난 구멍에서 하얗고 매끄러운 작은 뭔가가 떠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그것이 수면에서 뒤집어지면서 나열된 이빨이 보여서 그제야 그것이 아래턱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방 가운데로 떠내려와 하류측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윽고 귀와 손가락, 작게 조각난 근육의 뼈가 차례차례 흘러내려왔습니다. 절단된 손가락에 금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물들인 머리카락 뭉치가 떠내려갔어요. 잘 보니까 머리카락이 엉킨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란 두피가 붙어 있었어요. 1번 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탁한 물을 타고 흘러가는 무수한 몸의 단편은 도저히 인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서 나는 그저 신비한 기분만 들었어요. 누나는 입을 가리고 신음했어요. 방의 구석에 토했으나 거의 위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누나는 넋이 나간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두침침하고 암울한 이 네모난 방은 우리를 각각 고립시켰습니다. 고독을 실컷 맛보게 한 뒤에 목숨을 거두어 갔어요. 도대체 이 방은 뭐야? 1번 방의 사람은 그렇게 소리쳤어요. 바들바들 떠는 그 고함 소리가 머릿속에 달라붙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굳게 닫힌 방은 우리를 그저 가두고 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더욱 중요한 인생이나 영혼이라고 할 만한 것마저 가두고 고립시키고 빛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무한한 영혼의 감옥이었어요. 이때까지 본 적도 겪은 적도 없는 진짜 쓸쓸함이나 이제 자신에게 미래는 없다는 삶의 무의미함을 이 방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누나가 무릎을 안고 웅크려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간의 진짜 모습은 이랬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어둡고 습한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누나 같은 것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손가락을 꼽아 헤아렸습니다. 나와 누나가 살해당하는 것은 갇히고 6일째인 목요일 저녁 6시일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 화요일. 몇 시간이 꼬박 걸려서 도랑의 물에서 붉은 색깔이 사라졌다. 그 직전에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수면에 흘러갔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가 상류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가 나온다. 그것을 씻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누나의 손목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지나면서 우리가 여기 끌려온 지 네 번째 날 화요일이 찾아왔다. 나는 도랑에 들어가서 상류에 있는 1번 방으로 향했다. 도중에 있는 두 방의 사람들은 도랑을 흘러내려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날 괴롭혔다. 나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하고 1번 방으로 서둘러 향했다. 역시나 어제까지 있었던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다. 방 안이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한 것으로 보아 예상대로 누가 청소한 듯 했다. 그게 누군지는 몰랐지만 분명 우리를 여기 가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다. 누나가 방 안에서 발견한 긴 머리카락은 역시 우리가 끌려오기 전에 그 방에 있다가 살해당한 어떤 여성의 머리카락이었던 것이다.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인간일까?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가끔씩 문 너머를 걷는 구둣발 소리는 분명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명씩 방 안에서 사람을 죽인다. 엿새 동안 가두어 두다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인물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인지 애매한 불쾌감이 느껴졌다. 이윽고 나와 누나도 그 사람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확실하게 범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직전밖에는 없을 것 같았다. 그야말로 사신 그 자체다. 나와 누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 인물이 만든 절대적인 규칙 속에 갇힌 채로 사형이 확정되어 있었다. 나는 2번 방으로 이동해서 그 방에서 여섯째를 보내고 있는 머리카락이 긴 여자에게 누나가 어제 한 생각을 전했다. 그녀는 그것이 어이없는 추측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랑상류에서 흘러온 1번 방에 있던 여성의 시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렴풋이 자신은 갇혀서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은 뒤 누나처럼 침묵했다. 나중에 오겠다는 말을 한 뒤 나는 3번 방으로 향했다. 거기서도 똑같은 설명을 했다. 3번 방에 있는 여성은 내일 중에 살해당한다. 이때까지는 언제까지 방에 갇혀 있어야 되나? 대체 자신은 어떤 상황에 놓인 건가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명확한 예정으로 제시되었다. 3번 방에 있던 여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입을 막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자신이 살해당하는 시간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 채 눈앞을 흘러가는 시체를 쳐다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끝에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려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간에게 살해당하는 편이 더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눈앞에서 우는 여자를 보면서 7번 방에 있던 야윈 여자를 떠올렸다. 모두들 그녀와 똑같은 표정이 되어갔다. 절망. 벌써 며칠 동안이나 네모난 콘크리트 방에 갇혀 있으면서 이게 단순한 누군가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자신에게는 정말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싫어도 깨닫게 된다. 7번 방에 있던 여성은 매일 도랑을 흐르는 모르는 인체의 파편을 쳐다보면서 다음은 자기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언제 살해당할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을 떠올리고 마음이 괴로워졌다. 나는 2번 방과 3번 방, 각각의 장소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다시 5번 방과 6번 방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했다. 그리고 7번 방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도랑에서 나온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4번 방에 있는 누나에게 돌아갔다. 누나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되었다. 누나는 방의 구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다가가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6시였다. 도랑 가운데 있는 철문은 굳게 닫혀 있다. 철문에는 손잡이가 없었고 경첩의 위치로 보아서 방의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듯 했다. 그것이 다음에 열리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우리가 살해당할 때일 것이다. 나는 죽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여기 갇혀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게 무서워서 운 적은 몇 번이 있었지만 살해당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아직 없었다. 살해당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실감이 그다지 나지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 살해당하는 것일까? 분명 아플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누나가 나보다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불안한 듯이 네모난 방의 네 구석으로 시선을 던지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 누나를 보면 어쩌면 좋을지를 알 수 없어서 동요가 되었다. 내가 각각의 방에 가서 죽어나가는 법칙을 이야기했다고 하자 누나는 잔인한 짓을 했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누나는 내 말 따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2번 방으로 향했다. 2번 방에 있는 여자는 나를 보더니 안도한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내 마음속이 따스해졌다. 콘크리트로 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서 누군가가 웃는 얼굴은 한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다정한 표정이 빛과 온기를 띠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자기 고향 이야기를 했다. 내 얼굴이 조카를 닮았다고 말했다. 여기 갇히기 전에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고, 휴일에는 곧잘 영화를 보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밖에 나가게 되면 자기 가족에게 전해달라면서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풀어서 내 목에 걸어주었다. 그날 하루를 들여서 나는 그 여자와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입가에 웃음을 띠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살해당할 걸 알면서도 어째서 울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교회에 있는 조각 속 성모처럼 그녀의 얼굴은 쓸쓸한 듯 하면서도 다정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잠시 동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6시가 되기 전에 나는 4번 방으로 돌아왔다. 내 목에 걸린 목걸이에 대해 설명하자 누나는 나를 꽉 끌어안았다. 이윽고 도랑이 붉게 물들고 방금 전까지 내 눈앞에 있었던 신체의 일부분이 도랑을 흘러 방을 가로질러 갔다. 나는 도랑 가까이에 가서 더러운 물을 떠내려가는 그녀의 손가락을 두 손으로 살며시 들어 올렸다. 마지막에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손가락이었다. 온기를 잃고 작은 파편이 되어 있었다. 가슴이 아파왔다. 머릿속이 도랑의 물처럼 붉게 물들어갔다. 온 세계가 새빨개지고 뜨거워져서 거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까 나는 누나의 품 안에서 울고 있었다. 누나는 내 이마에 말라붙은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더러운 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마르면서 푸석푸석해졌다. 누나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었다. 다섯째 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살해하는 사람이 있고 살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7개 방의 규칙은 절대적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 규칙은 살해하는 사람만이 알고 있고 살해당하는 측인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외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가둔 인물이 아직 몸이 작은 나를 누나와 같은 방에 넣은 것이에요. 어린아이니까 한 사람으로 헤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누나도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남매를 한 세트로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몸이 작았기 때문에 또랑 안을 이동해서 우리들이 있는 방 말고도 다른 방이 있음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살해하는 측 사람이 정한 규칙을 추측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해하는 측의 일정을 알고 있음을 살해하는 측의 사람은 몰라요. 살해하는 사람과 살해당하는 사람, 그 역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 7개의 방에서는 신이 정한 법칙처럼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나 나와 누나는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가 끝나고 닷새째인 수요일이 왔어요. 이번 방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1번 방에 새로운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나는 노랑의 터널을 오가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기운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방을 떠나려고 하면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모두가 방에 혼자가 되어 지독한 고독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분명 그것은 견디기 힘든 고독이었어요. 누나는 나에게 너만이라도 노랑을 통해 도망 다니는 한 범인에게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여기서 도망칠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3번 방에 있던 젊은 여자는 죽기 직전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정다감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어릴 적 집 근처 맑은 강가에서 놀았던 기억도 말해주었어요.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의 세계처럼 그 강을 상상했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거리며 부스러져 빛나는 밝은 세계,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이 높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신의 몸이 중력을 거역하고 한없이 위로 떠오른 것만 같은 그런 끝없는 하늘이었어요. 하늘이 보고 싶다. 이때까지 이렇게 절실히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어째서 갇히기 전에 구름을 더 잘 보아두지 않은 걸까? 어제 2번 방에 있던 사람과 그랬던 것처럼 나와 그녀는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 역시 울부짖으며 불합리한 현실에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평범하게 오후에 공원 벤치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위를 회색의 단단한 벽에 에워싸인 방이라는 것을 잠깐 동안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문 앞에서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녀가 큰일이라고 말하면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시간이 닥쳐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 전에 이 방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다는 즐거움이 나를 멍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어서 도망치라고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일어나서 생각할 틈도 없이 또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류 방향으로 이어지는 네모난 터널로 뛰어들었어요. 하류 쪽으로 가면 누나가 있는 옆방으로 갈 수 있었으나 상류 쪽 구멍이 더 가까웠던 것이에요. 내가 구멍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등 뒤에서 무거운 철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뜨겁게 타들어갔어요. 여기에 사람들을 가둔 인물이 나타난 것이에요. 나는 이미 그 인물에 대해 죽기 직전밖에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금기의 환상을 안고 있었어요. 다가가기만 해도 손끝부터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같은 그런 절대적인 죽음의 상징으로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의 고동이 빨라졌어요. 터널을 지나 아무도 없는 2번 방에서 일어섰어요. 또랑 안에 선 채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부터 3번 방에서 우리를 가둔 그 인물이 그녀를 살해할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나는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온몸이 공포로 떨렸어요. 그것은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실행해야만 했어요. 나와 누나는 이곳에서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해 보고 있지만 아직 떠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단서라도 좋다. 누나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아오기를 바랐어요. 여기서 기어나가 다시 하늘을 보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아직 수수께끼로 까맣게 칠해진 부분을 내가 보고 누나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수께끼의 그 부분. 그것은 여기에 우리를 가둔 인물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하는 살해의 순서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 3번 방을 엿보자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좁은 방 안으로 나갔다가는 곧바로 발견되어 나 또한 살해당할 것입니다. 조심조심 또랑 안에서 방 안을 살피는데 그쳐야 했어요. 그래도 나는 긴장 때문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엿보다가 들켰다가는 내일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당장 살해당할 것이에요. 또랑 하류 쪽 2번 방과 3번 방을 나누는 벽에 네모난 직사각형 구멍이 있어요. 지금 막 나온 그 구멍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어요. 물줄기가 넓적 다리에 닿았다가 눈앞에 있는 네모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쪽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물의 흐름은 느릿했습니다. 조심하면 쓸려 내려갈 일은 없었어요. 손발에 힘을 주면 뒤로라도 흐름을 거슬러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콘크리트 벽은 더러운 물 때문인지 미끈거리는 막에 덮여서 미끄러지기 쉬웠습니다. 거듭 조심해야 했어요. 네모난 터널 안은 수면과 천장 사이에 틈새가 거의 없었어요. 3번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터널 안에 숨은 채 물속에서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러운 물 안에서 그러기는 꺼려졌지만 나는 눈을 떴습니다. 손발에 힘을 주고 몸을 터널 안 3번 방으로 들어서기 직전 위치에 두었어요. 온몸의 피부 표면에 물이 엉켜들듯이 부딪혔다가 전방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탁한 물 너머로
흐릿한 사각형 불빛이 보였어요. 3번 방 안에 있는 전구의 불빛이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서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탁한 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검은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 뺨 옆으로 썩어버린 무엇인가에 득실거리는 구더기 덩어리가 흘러갔어요. 좀 더 잘 보고자 나는 터널 출구 부근에 더욱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손발이 미끄러졌어요. 곧바로 손끝에 힘을 주어서 버텼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미끈거리는 막이 손가락을 짚은 부분만 벗겨져서 벽에 선 모양의 무늬가 생겼어요. 생각지 못한 거리를 물에 쓸려간 끝에 몸이 겨우 멈춰섰습니다. 머리가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자가 피와 살의 산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까지 닫혀 있는 것밖에 본 적 없었던 철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은 매끈했지만 바깥쪽에는 빗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을 방에 가두고 죽는 순간까지 혼자 놓아두기 위한 빗장이었어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체라고 할 수 없는 붉은 덩어리 앞에 서서 내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만일 정면을 보고 있었다면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손에 세찬 소리를 내는 전동 톱을 들고 있었어요. 때때로 문 너머에서 들리던 기계 소리는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자는 우뚝 선 채 아무 감정 없이 몇 번이고 그것을 눈앞으로 푹 찔러서 썩썩 썰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붉은 것이 사방으로 확 튀었어요. 방 안은 온통 새빨갰어요. 갑자기 전동 톱 소리가 방 안에서 사라졌어요. 오직 또랑을 흐르는 물소리만이 나와 남자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려고 했어요. 나는 미끈거리는 터널 벽에 손톱을 세우고 허겁지겁 후퇴했습니다. 남자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눈이 마주쳤을 것이에요. 나는 아무도 없는 2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언제 문이 열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1번 방으로 향했어요. 3번 방을 지나서 누나가 있는 4번 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1번 방에 갇혀 있는 여자 곁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젯밤에 끌려온 제일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독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녀는 내게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7개의 방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지만 지금 막 보고 온 것만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목요일. 그 남자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누나가 있는 4번 방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룻밤을 1번 방에서 보냈다. 그 방에 있던 여자는 내가 있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침 식사로 나온 식빵을 많이 주었다. 그것을 먹으면서 누나가 분명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겨우 누나가 있는 방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도랑의 터널을 지나자 2번 방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처음으로 날 본 사람이 예외 없이 그러는 것처럼 그 여자도 비명을 질렀다. 3번 방은 비어 있었고 피도 청소되어 말끔했다. 나는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허한 콘크리트 방일 뿐이었다. 4번 방에 돌아오자 누나가 내게 안겨들며 내가 살해당한 줄 알고 걱정했었다고 외쳤다. 그래도 누나는 식빵을 먹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6일째인 목요일은 분명 나와 누나가 살해당할 차례였다. 나는 지금까지 1번 방에 있었고 그 방의 사람이 식사를 나눠줬다고 얘기했다. 누나에게 미안해서 난 벌써 먹었으니까 식빵을 다 먹어도 된다고 말하자. 누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바보 하고 말했다. 나는 누나에게 3번 방 사람이 살해당할 동안 도랑 안에서 숨어서 범인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누나는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철제 문 이야기로 들어가자 입을 다물고 진지하게 들었다. 누나는 일어나서 방 벽에 끼워진 철문을 손으로 만졌다.
세게 한 번 주먹으로 때렸다. 방에 무거운 금속 덩어리와 부드러운 피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잡이도 없는 문은 거의 벽과 같았다. 누나가 내게 정말로 문 반대편은 빗장이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방 안에서 봐서 오른쪽에 경칩이 달렸다. 방의 안쪽으로 열려서 도랑에 숨어있던 내게는 문의 바깥측이 똑똑히 보였던 것이다. 옆으로 끼우는 튼튼한 빗장이 확실히 달려 있었다. 나는 다시 문을 쳐다보았다. 벽 중앙이 아니라 왼쪽에 가깝게 문이 달렸다. 누나는 무서운 얼굴로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누나의 손목시계를 보자 벌써 난 12시였다. 저녁이 돼서 범인이 나와 누나를 죽이러 올 때까지 앞으로 6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난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누나는 조용히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이대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문을 향해 중얼거렸다. 누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날 돌아보았을 때 보인 누나의 눈빛은 사납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제까지의 힘없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결심한 표정이었다. 누나는 다시 범인의 체격이나 가지고 있던 전동톱에 대해서 나한테 자세히 물었다. 범인이 덮쳐왔을 때 싸울 작정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남자가 쓰던 전동톱은 내 키의 절반이나 되었다. 웅웅 소리를 내며 톱니 부분이 아주 고속으로 회전한다. 누나는 그런 걸 가진 남자와 어떻게 싸울 셈일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다. 누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제 곧 그 녀석이 와서 우리를 죽인다. 그게 지금 있는 이 세계의 규칙인 것이다. 반드시 찾아오는 절대적인 죽음. 누나는 도랑을 지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오도록 내게 시켰다.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도랑 속을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몸이 떠내려갔을까? 나는 그 더러운 물속을 들어가서 네모난 콘크리트 구멍을 지나 방을 이동했다. 나와 누나 외에 그 남자에 의해 갇힌 사람은 5명이었다. 그 중에서 도랑의 물이 붉게 흐려지고 인간이었던 갖가지 파편이 떠내려가는 것을 본 자는 우리 방보다 하류에 있는 3명이다. 방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 다들 오늘이 나와 누나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들 입을 막으며 슬퍼했다. 혹은 이윽고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절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만이라도 다른 방으로 이동해 도망쳐 다니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5번 방에 있던 젊은 여자는 팬티만 입은 내게 하얀색 스웨터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누나와 내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빈다고 말하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윽고 저녁 6시가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나와 누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곳이 문에서 제일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구석에 앉고 누나는 그런 나를 벽과의 사이에 두고 앉았다. 우리는 다리를 쭉 뻗고 있었다. 누나의 팔이 내 팔에 닿아서 체온이 전해져 왔다. 누나가 내게 밖에 나가면 우선 뭘 하고 싶느냐고 물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생각한 문제라서 대답이 지나치게 많았다.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싶다. 초콜릿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은 수없이 많았다. 아마도 그게 이루어진다면 난 울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누나에게 전하자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힐끗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서 누나가 방의 전구를 보고 있기에 나도 그것을 보았다. 이 방에 갇히기까지 나와 누나는 싸움만 하면서 지냈다. 어째서 내게는 누나라는 생물이 존재하는 걸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 매일 서로를 비난하고 한 사람분의 과자를 놓고 다투며 빼앗았다.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다투었을까 하고 후회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죽음이 바로 옆까지 닥쳐온 가운데 마음속이 마치 고요한 수면처럼 냉정해져 갔다. 누나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준비는 다 됐냐고 내게 물었다. 누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나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금방이었다. 물만이 도랑을 흐르고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나고 멀리서 언제나 들렸던 구둣발 소리가 내 고막을 희미하게 진동시켰다. 누나의 팔을 잡고 고개를 들며 이제 시간이 왔음을 전했다. 내가 일어나자 누나도 일어섰다. 구둣발 소리가 이 방에 가까워져 왔다. 누나는 손을 다정하게 내 머리에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더듬었다. 조용한 그 동작이 이별의 신호였다. 누나가 내린 결론. 그것은 전동톱을 든 어른 남자와 싸워도 어차피 승산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리고 상대는 어른 남자다. 그것은 슬프지만 사실이었다. 문 아래 틈새에 그림자가 떨어졌다.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목 안에서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꾸로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마음속이 슬픔과 공포로 꽉 찼다. 여기에 갇힌 후의 나날이 머릿속에 되살아나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문 너머에서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 누나는 문에서 제일 먼 구석을 등지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경계하고 있었다. 철문이 낑 열리고 밖에 서 있던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러나 내게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 그 남자는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비쳤다. 죽음을 다스리고 또 죽음을 가져오는 그저 까만 그림자였다. 전동톱이 켜지는 소리. 방 안이 세차게 진동하는 것 같은 소음에 휩싸였다. 누나는 구석에서 두 팔을 펼치고 등 뒤를 결코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내 동생한테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거야. 누나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대부분 톱 소리에 지워졌다. 나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살해당하는 순간의 고통을 상상했다. 세차게 회전하는 톱니에 잘려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남자는 누나의 몸 뒤로 힐끗 내비친 내 옷을 보고는 톱을 들고 누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누나는 두 팔을 뻗어 등 뒤를 가리며 외쳤다. 변함없이 목소리는 지워져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외친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렇게 말하자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더욱 누나에게 다가가서 회전하는 톱니를 누나가 내민 손에 갖다 대었다. 순간 공기 속에 피보라가 일었다. 물론 모든 것이 확실히 보인 것은 아니었다. 남자의 모습도 누나의 모습도 내게는 그저 어렴풋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탁한 물 너머로는 방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숨어있던 도랑의 터널에서 가만히 기어나와 범인이 활짝 열어둔 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방 안에 있던 전동톱 소리가 문에 막혀 작아졌다. 지금 방 안에는 누나와 범인 남자만이 남아있다. 누나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만히 더듬은 것은 우리의 이별 신호였다. 나는 다음 순간 급히 도랑 상류 측 터널에 발부터 집어넣어 몸을 숨겼다. 상류 측에 숨은 것은 하류 측보다 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나가 생각해낸 도박이었다. 누나는 구석에서 내 옷만 등 뒤로 가리며 범인을 유인한다.
그 사이에 나는 문으로 나간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내 옷은 정말로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야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받아서 안에 채워 넣었었다. 이런 잔꾀가 정말로 통할지 불안했지만 몇 초라면 분명 괜찮을 거라며 누나는 용기를 주었다. 나를 감싸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누나는 그 옷뭉치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누나는 문에서 제일 먼 위치에서 범인을 유인한다. 도랑의 터널을 기어 나오는 내 쪽을 범인이 보지 않도록 주의를 끌어둔다. 범인이 누나에게 톱니를 대기 위해 충분히 접근한 순간 나는 도랑을 나와 일어서서 문으로 나간다. 바로 그런 계획이었다. 나는 철문에 빗장을 건 순간 온몸이 떨려왔다. 살해당하려는 누나를 남기고 나는 혼자만 밖으로 나온 것이다. 누나는 날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전동톱에서 도망치지 않고 방모퉁이에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전동톱 소리가 그쳤다. 누군가가 안쪽에서 문을 때렸다. 분명 범인 남자의 손일 것이다. 물론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내가 철문에 빗장을 걸었으니까. 그때 안에서 누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귀를 찢을 것처럼 높은 목소리였다. 함께 갇혀서 당황하는 범인을 향한 승리를 나타내는 웃음소리였다. 그래도 누나는 아마 바로 직후에 남자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둘만 방에 갇혔으니까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당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누나는 날 밖으로 도망치게 함으로써 범인을 앞지른 것이다. 나는 좌우를 살폈다. 아마도 지하인지 창문이 없는 복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암흑을 비추는 전등과 빗장이 걸린 문이 늘어져 있었다. 문은 전부 7개였다. 4번 방을 빼놓고 빗장을 하나씩 벗겨 문을 열었다. 3번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열었다. 왜냐하면 그 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각각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내 얼굴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한 명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계획은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었다. 내가 바깥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누나가 살해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5번 방에서 나온 여자는 날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닫혀있는 유일한 문 앞에 모였다. 안에서는 아직도 누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시 전동 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철문을 톱으로 자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건지 금속 깎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문은 절단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누나를 구하자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사전에 누나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것이다. 분명 범인에게 반격당할 뿐일 테니까 방을 나가게 되거든 곧바로 도망치라고 누나는 강조했었다. 우리는 누나와 살인귀가 갇힌 방을 남기고 떠나기로 했다. 지하 복도를 빠져나오자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태양이 빛나는 바깥 세상이었다. 어두침침하고 우울하며 적막이 지배하는 방에서 우리는 탈출하는 것이다. 나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내 목에는 2번 방에서 살해당한 여자가 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누나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방수 가공이 되지 않은 손목시계는 물속에 숨을 때 망가지고 말았나 보다. 왜냐하면 바늘은 정확히 오후 6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이 나게 되죠. 아, 이거 되게 눈물 나는 소설이네요. 아휴.
뭐 이게 엽기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엽기적이고 잔혹한 스토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교수님 참 별나시다. 맨날 이런 것만 좋아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예. 이게 너무 눈물 나는 얘기고 그러죠. 예.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감동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러니까 것도 좀 느낄 수 이 있었고. 작가가 되게 엽기적인 소재를 가지고 왔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네. 또 누나와 이 동생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마음 씀씀이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감동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짜임새가 아주 촘촘합니다. 굉장히 예. 촘촘합니다. 그냥 대충 쓰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 그러니까 고런 면들이, 그러니까 그 네. 잡혀온 순서대로 죽는 거, 음. 그리고 그 윗방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마지막에 인제 탈출하는 반전도 기가 막히죠, 아주. 예 반전. 네. 이거는 뭐 추리 소설로서도 아주 예. 손색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마다 방문을 해서 교류를 하면서 뭘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목걸이도 뭐 예. 주고. 예. 그리고 옷까지 이런 거를 미리 받아 놓은 거 스웨터도 아닙니까? 주고. 이제 그런 예예. 거를 통해서 탈출하는 계획이 성공을 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그걸로 예. 채워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설정에 들어갈 만한 어떤 소재인데 네. 상당히 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하여간 억지스러운 설정이라고 믿고 싶어요. '세상은 이렇지 않다.' 아이, 말도 안 되는 네. 설정이죠. 물론 인제 소설이라는 게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예. 정의가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뭐 세상이 워낙 넓고 뭐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또 못된 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럼요. '이럴 예.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이런 일은 음.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일단 그 10 살짜리 소년이에요. 예. 소년이 관찰력도 좋지 그 표현해 놓은 거의 거 보면 뭐 말이죠. 노인네 수준인데 이거. 네. 근데 목소리가 노인네였어요. 그건 좀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상당히 창의적인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3 년도 작품이라면서요. 이게 2003 년도라 정말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당시만으로도 창의적인 설정이고, 네. 물론 요즘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설정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뭐 깨 보니까 뭐 갇혀 있더라. 뭐 큐브 뭐 그렇죠. 이런 영화도 있고. 큐브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1999 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화는 이제 소설보다 쪼끔 더 오래된 건데.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영화 얘기해 주십니까? 예, 영화 얘기 아 잠깐만 하고 싶어요. 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교수님이 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이런 그 추리 소설만 좋아하시고 전문가가 아니고 영화에도 일가견이 있으세요. 아 지금부터 잘 들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큐브 맞습니다. 얘기부터 해 볼까요? 큐브. 예. 네. 이게 이 설정이 인제 비슷한 영화들을 인제 한 3편 정도 갖고 왔는데요. 3-4 네. 편 정도. 큐브라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잃은 채로 갇힌 방 안에서 갑자기 눈을 떠요. 네. 이 소설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인제 같이 같은 방에 눈을 떠 보니까 그들이 갇힌 곳이 아주 네모난 이제 감옥 같은 큐브였어요. 예. 그 큐브가 정사각형을 정사각형 완전히. 말하는 거죠? 예. 근데 기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 너머에 인제 방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뭐 없는지 몰라요. 어. 어쨌거나 나가야 돼. 음. 그래서 이제 거길 나가는데 뭐 인제 나가기 그러니까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니야 또. 네. 힘들게 머리를 써 가지고 맞아요. 인제 나가는데 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인제. 겨우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아니야. 예. 또 다시 돌아오면 또 딴 큐브에서 누가 와 있고 막 이런 복잡한. 뭐 복잡합니다. 네. 아주 근데 재밌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99 년도 영화인데. 그래도 또 안 본 20 세기 분들께 영화인데. 많을 수 있어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만. 말하자면 예 방탈출 시리즈의 대표 영화인데 아주 저도 이 뛰어나요. 영화 보고 아주 충격받았었어요. 아주 창의적이죠. 네. 예. 예. 창의적이고 정말 저예산 영화다. 세트가 없어. 세트가 방 그냥 몇 개 방 방 방 보고 2개 해 놓고 있으면 돼. 방 2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예 뭐.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러 명이긴 한데 예.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이 그렇지. 연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영화는 정말 뭐 수백억씩 쏟아부어야 명작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맞아요. 다른 영화는요? 예. 이것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2004 년도 영화인데 소우라는, 소우, SAW, 이게 톱이죠, 톱. 호. 우리 네. 소설에서도 등장했는데 이거 톱 얘기 인제 그만하시고요. 네. 끔찍해. 어느 지하실인데
그 두 남자가 발목에 쇠줄이 묶인 채 마주하게 됐어요. 오. 근데 그 방 한가운데 이게 자살한 남자, 머리를 총으로 쏘고 자살한 듯한 사내가 인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어요. 음. 근데 이 두 남자는 쇠줄이 인제 묶여 있잖아요, 발목에. 왜 자신들이 잡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아.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8 시간 안에 서로 누구 한 명을 죽여야지만이 내보내 음. 주겠다는 그 암시를 인제 받게 돼요. 네. 안 그러면 둘 다 죽는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죽여야 돼 서로. 네. 발목은 인제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전개될지 인제 궁금한데 요것도 인제 그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 반전 때문에 유명한 아주 영화죠. 이게 반전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게 자체가 얘기했으면 안 스포일러인데. 되는데 많이들 이 인제 아실 것 같은데 이 소우가 그 이후로 후속작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10 아 편인가 그래요? 나왔어요. 저는 사실 무서운 영화 잘 못 봐서 공포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너무 밤에 잠이 안 와요, 무서워서. 그래서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보고 싶네요, 교수님 말씀하셔서. 요 영화는 네. 120만 번 제임스 완이라는 아주 나중에 정말 유명해지는데 근데 이게 소우 1 부터 10 까지 다 재밌나요? 아니에요. 아 1이 제일 재밌습니까? 원이 제일 역시. 그 재밌고 영화가 이거 속설이 있잖아요. 예. 네. 그 1 성만은 아무 편을 없다. 1 편을 능가하는 후편은 나온 적이 없다. 예. 그런 뭐 몇 얘기고. 개 있죠. 네. 대부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백 투 그렇습니다. 더 퓨처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하여간에 뭐 이게 분명하게 재밌고 목소리를 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1 편만 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요게 네. 근데 120만 불 그 제작비 정말 저예산 영화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1억 불이 넘는 수입을 올렸어요. 와 야. 진짜 가성비 짱이네. 가성비 100 배가 넘는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한편 영화 더 플랫폼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교수님, 예.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10 년을 안 사이고 방송한 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7 년이 넘었잖아요. 예. 이게 뭔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메모를 해 놨거든요. 이 더 플랫폼 얘기를 진짜요? 하려고. 예예예. 네. 교수님 딱 먼저 딱 말씀하시는데요. 잘하셨네. 이거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나오죠. 예. 스페인 영화입니다. 네. 2019 년도 영화고요. 음. 이게 인제 뭐 그 층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재밌는 건데 이 30 일마다 랜덤으로 단계가 바뀌는 아주 극한 생존의 수직 감옥이에요. 수직 음. 감옥입니다. 네 네. 이게 몇 층이더라? 뭐 몇십 층인가 있는데 최상위 레벨에서 인제 음식이 내려가면서 바닥이 나요. 맨 위에 사람은 인제 정말 아주 풍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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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전이죠. 먹고 그 식탁이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이걸 뭐라고 이런 게임도 있지 않나요? 무슨 그 예능 같은 데 보면 뭐 있는 것 같은데. 우정 게임이라고 하든가 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 못 거야. 먹는 거지. 예. 예. 그런 설정인데 요거는 인제 어 그 뭐라 그럴까 영화인데 에서 있는 말도 안 거고. 되는 얘기인데 예.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그 뭐 그렇습니다. 뭐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좀 저 풍자하는 것 같기도 최상위 하고. 계층은 뭐 있는 거 다 갔는데 네. 맨 아래 하층은 인제 정말 뭐 먹고 살기 네. 힘든 요런 근데 것들을 요게 비춘데 랜덤으로 단계가 바뀌니까 요게 예. 좀 다른 거죠. 고게 좀 다르지. 네. 예. 갑자기 랜덤으로. 맨 위로도 올라가지 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는 '아 위에 있을 밑에 있을 때는 예. 위에서 쪼금만 먹고 좀 내려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 자기가 정작 거기에 올라가면 다 먹어버려. 근데 이거 상당히 수작입니다. 재밌어요. 시작이에요. 아주 재밌게 보시면 좋겠고. 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세븐 룸스 들으시면서 올드보이 감방 씬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유 없이 그 붙잡혀 가지고 네. 뭐 15 년간 감방에 갇히는 씬이 인제 나오잖아요. 그거부터 군만두만 먹죠, 시작이죠. 군만두. 네. 고만두만 먹고 네.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군만두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데 이 세븐 룸스의 그 나쁜 놈 말이에요. 네. 살인마. 예. 이놈은 정말 아니 뭘 식빵 하나 한 쪼가리 하나 조각 주고 주고 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여긴 2 사람인데 2 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치사한 놈이 아주. 예. 아주 잼도 없었죠.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은 하나구나. 한 예. 명이 있으니까 하나 줬는데 여기는 어 2개 줘야지 그걸 사람이 2개 둘이 줘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애들은 또 많이도 먹는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그러니깐 요것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예. 예, 그러니까 잔혹물이다, 뭐 끔찍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만 그 치부해 버리기에는 또 여러 생각을, 지금 10살짜리 그 소년 이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가 왜 그동안 하늘을 마음껏 보고 살지 못했는지, 뭐 그런 걸 그렇지. 후회하는 내용이 예. 나오잖아요. 한 10살짜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뭐 학원을 많이 돌렸나 얘도? 어 그래서 이게 인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네. 손님이 오는 거를 되게 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게 되면은 음 "외로움에 장사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제가 한번 읽은 것 같아요. 감옥에 가는 거를 가장 그 뭐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그 이유가 그 음. 외로움 때문에. 아 예. 혼자 그렇군요. 갇혀 있는 정말 외로움에 장사 없는 곳이 네. 감옥을 갔다 와 보면 안다. 고런 어떤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갇힐 짓을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어 봐. 지금 제가 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아 그러게 제가 끼어들었네. 예. 네.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좀 이따 기억나시면 하시고. 하늘을 보는 거 막 그냥 네네네. 소년이. 예. 이 남매가 사이가 예. 안 좋았던 남매예요. 맞아요. 근데 그 뭡니까, 서로 이 조금씩 발전해 가거든요. 뭐 첫날 뭐 어떻게 했고, 뭐 이제 맞아요. 꼭 붙어서 자고 뭐 이런 내용들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예 쓰다듬었고. 껴안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눈물 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얘가 어디 그 소년이 딴데 갔다가 못 예. 돌아왔잖아요, 그렇지. 하루 못 자고 하룻밤을.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죽는 줄 그렇지. 살해당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 또 식빵을 남겨 뒀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참. 그래서 제가 요 대본에다 이렇게 써 놨어요. 네. "사이가 안 좋았던 남매 간의 훈훈한 결말. 네. 누나는 갇히지 나를 꼭 끌어안았다, 뭐 이런 거. 갇히지 않았다면 평생 싸우고 지냈을 듯."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요. 예. 어떤 정말 인간미를 또 드러내는 그러죠. 장면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작가가 그리고 예, 그리고 매일 끝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 동생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계속 그렇지. 자기는 예.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죽어가면서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약간 그 어떤 힌트들을 줍니다. 네. 고런 끝에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뭐 음. 스웨터를 주었다. 뭐 음. 이런 옷들을 나눠 준 거라든지 근데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생각도 못한 저도 네. 하도 여러 번 읽어 보니까 예. '아 이 작가가 이게 천재네 천재.'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성이 촘촘하다고 그런 건데, 맞아요. 완성도 높은. 예 그래서 쪼금씩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맞아요. 힌트를 쪼금씩 줘요. 들려오는 발소리와 이 시각 사이에 어떤 그렇죠. 관계가 있는 걸까? 예예예.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그 나오고요. 소리들이 사람 죽이러 가는 소리였죠 인제.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그 중간에 1번 방의 그 여자가 예. "그럴 리가. 도대체 이 방은 뭐야?" 하고 소리쳤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요거 한 번만 더 해 주면 안 돼요? 요거 좀 코믹하게 그 분위기를 풀 필요가 있어. "그럴 리가. 도대체 이 방은 뭐야?" 시작. "그럴 리가. 도대체 이 방은 뭐야?" 이게 여자인 거죠? 깜짝 놀라서 외치는. 네. 좀 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예. 소년을 빼놓고는 전부 여자야, 그러네요. 갇힌 예.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인 거죠. 여자만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존재들만 근데 남기고. 요거는 요런 또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작가가 왜냐면 남자를 어른 남자를 넣으면은 어 싸움을 하게 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네. 체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들만 이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쥐가 생각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렇죠. 자들만 그렇죠. 골랐다는 거죠. 예. 예 맞아요. 예. 너무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 그런 예. 근데 교수님 요거 예. 결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신 게 있다고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럼 교수님만 제가 재미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오늘 이 방송 녹음하기 어제 네. 전날 네. 그 우리 아들하고 인제 잠자리 들기 전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네. 저도 옆에 살짝 누웠다가 네. 그 뭐 우리 아들이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 가지고 "아빠 무슨 뭐 재밌는 이야기 없어?" 그러길래 "내일 방송할 건데 한번 들어볼래?" 인제 그랬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인제 이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어. 이제 잔인한 부분은 빼고 어. 들려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제가 생각한 어떤 작가와 다르게 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고 "너는 혹시 마지막에
좀 설정을 비틀어 본다면은 음. 어떤 게 있을 것 같니 하고 인제 그냥 툭 한번 질문을 던져 봤어요. 네. 그랬더만 아주 그냥 놀라운 마지막 반전의 그 이야기를 해 줘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지하 감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네. 1 층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 얘기가 지하 감옥을 탈출해서 올라갔는데 네. 다른 감옥 속에 갇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게 또 다른 감옥이다. 또 다른 감옥이었던 거야. 와 이거 like father like son이네요. 부전자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놀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교수님이 지금 예.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게다가 수험생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아니 주었다는 게 우리 아들이 네. 자꾸 "아빠 빨리 나가라." 그러거든요. 옆에 예예. 쪼끔만 있으려 그러면은. 어. 어제는 "아빠 나가지 마." 아 계속 이야기해 달라고. 아니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그 교수님 이게 웃으실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큰일 난다 아빠." 그럼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 수만 명이 듣고 있는데. 네. 아. 교수님은 이 결말을 어떻게 달리 생각하셨어요? 예. 아마 작가도 꽤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정말 비트는 거 천재니까. 근데 네. 아마 그렇게 해 버리면 너무 자기적이라서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제 1 층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감옥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네. 이 감옥이 무인도에 만든 감옥이에요. 아 무인도구나. 그래서 네.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 결국은 어. 범인의 동료가 와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에 네. 또랑 물맛이 약간 좀 짠맛이었다는 암시를 이렇게 딱 넣어 가지고 짠맛이었다. 예, 어. 바닷가에 있는 무인도였다 하는 걸 인제 그 마지막에 진짜 부전자전이잖아요. 탈출의 희망은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나와 봤더니 또 감옥이야. 또 무인도야. 나갈 수가 없어. 저는 비극무지하게 좋아하니까. 아 참 교수님도 참 취향 독특하시네. 근데 어쨌건 이 그 소설 안에 그 범인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무인도다. 그럼 예. 이거는 뭐 그 공범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그렇죠. 조직 예.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 안의 내용만으로도 예. 하루에 한 명씩 잡아다가 계속 넣어야 되는데 6 시까지는 와야 돼. 그리고 바쁘다 바빠. 예. 또 아침마다 또 식빵도 넣어 줘야 되고 피곤해, 피곤해. 또 예.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공범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 이것이 이곳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그것이 지금 있는 이 세계의 규칙인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그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서 암묵적인 것만은 아니죠.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암묵적인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세계 규칙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감옥 안에 사는 우리들일지도 아 모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규칙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얼마나 답답해.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교수님한테 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 교수님하고의 케미가 너무 좋다라는 거 이제 뭐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교수님을 놀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놀리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전혀.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 이게 인지 부조화가 있대요, 일종의. 예. 부조화가 뭐냐면 교수님 막 엽기적인 거 좋아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잔혹한 예. 거 이런 거 막 그 예. 뭡니까 그 뭐 무슨 치불살 뭐 이런 거 치군살 예 좋아하고 좋아하고 치정보전 엽기적인 살인. 거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예. 웃음소리가 너무 해맑다. 이게 이거 부조하다. 이거 그럼 인지부조화인데 완전히. 네 그러면 교수님이 웃음소리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취향을 바꾸시든지 좀 해 달라. 두 개가 완전 너무 달라. 예. 네. 예. 그래서 교수님이 참 소년미가 넘치시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엽기적인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더 좋아하는 게 감동물이에요, 감동물. 그럼요. 혼자서 막 그 히가시노게의 편지 이런 거 읽고 그냥 혼자 막 엄청 울어요. 우시고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네 이런 편지 얘기만 꺼내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분이세요. 맞아요. 네. 이렇게 선하고 착한 분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아니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보니까 더 엽기적이네 내가. 그런 어 사람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제3 자가 돼서 객관적인 견지에서 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오츠이치 작가의 단편 세븐 룸스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일일이 다 리라이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또 여러 번 읽으시고 해 주셨는데 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고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